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혁신적인 분야죠. 유전자 편집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CRSP, 티커 심볼 CRSP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힘, 또 사업적인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과학기술, 금융정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핵심적인 통찰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이 CRSP라는 회사는 단순하게 그냥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이 질병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말 거창하면서도 기대되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핵심 기술인 그 유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그리고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인 카스케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과 경쟁 환경까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11월 3일에 CRSP 주가가 좀 빠졌더라고요. 61달러 97센트, 전날보다 한 3% 이상 하락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바이오 쪽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텍 섹터, 특히 CRSP처럼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에 있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없는 그런 기업들은 시장 전체 분위기나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날 3% 하락 이거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시장 전체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뉴스가 있었다거나 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요인이요? 그럼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이 회사가 진짜 가진 가치가 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일리 변동성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질적인 가치. 결국 그 말씀은 핵심 기술인 유전자 편집 기술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 기술, 이게 워낙 대단해서 2020년에는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노벨상 수상이 이 기술이 가진 혁신성과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유전자 가위라는 이름처럼 DNA의 특정 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직접 교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죠.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CRSP는 이 혁신적인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그냥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게 한 게 아니라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하고 또 그걸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아, 기술을 진짜 약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그 유명한 카스게비군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라는 또 다른 제약사랑 같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카스게비, 성분명으로는 엑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료제가 바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성과죠. 세계 최초 크리스퍼 치료제.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건가요? 좀 생소한 이름들이던데요. 네, 좀 어려운 이름들일 수 있는데 겸상적혈구 빈혈, 영어로는 sickle cell disease, 줄여서 SCD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 빈혈, transfusion dependent beta thalassemia, 줄여서 TDT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전적으로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빈혈이나 통증,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희귀 유전 질환이에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들이군요. 그렇죠. 기존에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평생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거나 심한 통증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골수 이식 같은 위험하고 제한적인 치료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카스게비는 단 한 번의 치료로 환자 본인의 혈액 줄기세포 유전자를 교정해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세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약입니다. 와, 단 한 번 치료로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이네요. 그럼 이 대단한 약의 상업화, 그러니까 실제 판매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영국에서 처음 승인받고 미국 FDA 승인도 받고 나서 치료센터 확대나 환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상업화 초기 단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이고 또 치료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환자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외부로 보내서 유전자 편집을 하고 다시 환자 몸에 넣기 전에 전처치 항암 치료 같은 것도 해야 하고요. 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군요. 네, 그래서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정된 치료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치료센터가 50곳 이상 지정됐고 거기서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실제로 첫 단계인 세포 채취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 50명 이상이요? 생각보다는 아직 많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치료센터가 65곳 이상으로 늘었고 세포 수집을 시작한 환자 수도 약 90명까지 증가했다고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늘고는 있는 거죠. 이게 당장 뭐 수백, 수천 명씩 치료받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초기에는요, 치료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가요? 아직 공식적인 가격이 모든 지역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국 기준으로 1회 치료 비용이 약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0억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억 원이요? 우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초고가 치료제를 어떻게 환자들이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보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상업화에 큰 허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기 시장 침투가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나마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CRSP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매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첫 제품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첫 제품 출시와 초기 상업화가 진행 중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버텨야 하잖아요. 자료를 보니 2025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당 손실이 1억 2,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00억 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건데 예상보다 손실폭이 컸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 숫자만 딱 보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까먹고 있네 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1억 달러 넘는 분기 손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된 1억 2,100만 달러 손실 중에서 상당 부분, 정확히는 약 9,630만 달러 정도가요, 공동 개발 파트너인 버텍스와의 계약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식 변경 때문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 성격이 강합니다. 아, 일회성 비용이요? 그럼 실제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것보다 적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R&D 활동이나 판매 관리 활동 등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 회계적 요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조정된 손실 규모는 오히려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는 실제 운영 상황은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회계적인 이슈가 있었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실제 운영 자금 사정은 괜찮은 건가요? 카스게비 말고도 계속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요. 그 점이 현재 CRSP의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직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개발과 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탄,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등을 다 합쳐서 약 17억 2천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죠. 17억 달러 이상이요?
와, 생각보다 현금이 많네요. 네. 물론 2025년 초에는 19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분기마다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번레이트라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17억 달러 이상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카스게비 배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 런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런웨이, 그러니까 활주로처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충분하다는 거군요. 대략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자금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략 2, 3년 이상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카스게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 다른 파트너십 계약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어쨌든 당장의 생존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의 수익성 지표보다는 이 R&D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체력은 충분하다. 그럼 시장 분석가들은 CRSP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자료 보면 향후 몇 년간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예측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3년 정도까지는 CRSP가 흑자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R&D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또 카스게비 상업화 관련해서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도 계속 발생할 테니까요. 수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매출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CAGR이 무려 60.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수치죠. 연평균 60% 성장.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 성장은 어디서 온다고 보는 건가요? 역시 캐스게비인가요? 네, 주된 동력은 역시 캐스게비의 시장 확대입니다. 치료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또 치료 가능한 환자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카스게비 이후에 나올 차세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 높은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 회사의 적정 가치,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있나요? 현재 주가가 $60 초반인데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CRSP처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더욱 그렇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을 사용해서 CRSP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DCF 모델이요? 그게 어떤 방식인가요? DCF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여러 가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력을 현재 가치로 끌어오는 거죠. 이 DCF 분석 결과에 따르면 CRSP의 주당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인 약 $62보다 훨씬 높은 주당 약 $130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130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가정이 충족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카스게비가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또 현재 개발 중인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받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죠.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성공 확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상 실패 위험도 있고 규제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높은 불확실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는 이런 미래 가치를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카스게비라는 첫 성공 사례를 만들었지만 결국 CRSP의 더 큰 미래 가치는 그 다음에 나올 파이프라인에 달려있다고 봐야겠군요. 지금 어떤 흥미로운 기술들이 개발 중인가요? 여기가 정말로 흥미진진해지는 지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CRSP 투자의 핵심이자 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스게비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한 첫 번째 발걸음이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요? 네, 첫 번째는 면역 항암 분야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면역세포를 편집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후보 물질이 CTX-12라는 건데요. CTX-12. 이름이 어렵네요. 네, 임상 단계 후보 물질들은 보통 이렇게 코드명으로 불립니다. CTX-12는 CAR-T 치료제입니다. CAR-T 치료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잘 찾아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뒤에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자가유래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자기 세포를 꺼내서 편집하고 다시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세포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CTX-12는 건강한 기증자의 T세포를 미리 대량으로 편집해서 만들어두는 동정 유래 방식입니다. 기성품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 그건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성품 off-the-shelf CAR-T라고도 불립니다. 이 CTX-112가 B세포 림포종이나 백혈병 같은 B세포 관련 혈액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로부터 RMAT, 즉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우리말로는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지정받기도 했어요. RMAT 지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생소한데요? RMAT 지정은 FDA가 부여하는 건데요. 해당 치료제가 아직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미미한 아주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치료 개선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때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이게 지정되면 FDA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허가 심사를 받을 때도 우선 심사, 프라이어리티 리뷰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약은 정말 중요하고 혁신적이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개발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FDA가 인정하는 유망주 딱지를 받은 거군요. 개발 속도나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CRSP가 이 CTX-112 기술을 이용해서 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가면역 질환이요? 암 치료 기술로요. 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SLE, 시스테믹 루푸스 이리트라마토스라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 대표적인데요. 루푸스는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이 잘못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B세포를 이 CNSP 기술로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에 이 분야에서 초기 임상 결과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CRSP 기술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CRSP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와, 정말 암 치료제를 넘어서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면역 항암 분야 말고 두 번째 확장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까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방향은 아마도 CRSP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바로 생체 내 인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입니다. 인비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몸 안에서 직접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뜻이었죠? 카스게비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카스게비는 환자의 혈액 줄기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그러니까 엑스비보, 체외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환자에게 부담도 크죠. 반면에 인비보, 즉 생체 내 편집 방식은 유전자 편집 도구, 크리스퍼-캐스9 시스템을 직접 환자의 몸 안에 주사하는 겁니다. 주사로요? 네, 주사나 다른 전달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 편집 도구가 몸 안에서 목표로 하는 특정 장기, 예를 들면 간이나 심장, 혹은 특정 세포에 찾아가서 그 세포 안에서 직접 DNA를 편집하는 거죠.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와, 몸 밖으로 세포를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유전자를 고친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엑스비보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전달 딜리버리 문제입니다.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정확하게 원하는 세포나 조직에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마치 미사일을 정확한 타겟에 명중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잘못된 곳에 가서 엉뚱한 유전자를 편집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 LNP, 리피드 네노파티클, 바이러스 팩터 같은 다양한 전달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전달 기술이 핵심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면 파급력은 엄청나겠어요. 그럼요. 만약 인비보 편집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엑스비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집니다. 엑스비보 방식은 주로 혈액 관련 질환에 적용하기 용이했지만 인비보 방식으로는 간질환, 신경질환, 근육질환, 심지어 노화 관련 질환까지도 타겟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치료 과정도 훨씬 간소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인비보 유전자 편집 기술이야말로 유전자 치료의 궁극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그럼 CRSP는 이 인비보 방식으로 현재 어떤 질병들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현재 CRSP는 주로 심혈관 질환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환자 수가 많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시장이니까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두 개 있는데요. CTX310과 CTX320입니다. 또 어려운 이름이네요. CTX310과 CTX320. 각각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CTX310은 간에서 주로 생성되는 ANGPTL3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타겟합니다. 이 단백질은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편집해서 기능을 억제하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CTX320은 LPA, LP리트레이라는 지단백질을 타겟합니다. 이것도 간에서 생성되는데 혈중 농도가 높으면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아주 강력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약물로는 잘 조절되지 않아서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분야죠. 이 LP를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편집해서 농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직접 편집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CTX310인데요. 최근에 초기 임상 1상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투여했을 때 목표했던 ANGPTL3 단백질 수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꽤 오랫동안 낮추는 것을 확인했어요. 심각한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고요. 이게 CRSP의 인비보 플랫폼 기술이 사람 몸 안에서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중요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와, 첫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만약 이 인비보 파이프라인들이 성공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CRSP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카스케비는 주로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환자가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만약 인비보 방식으로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스타틴 같은 기존 약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CRSP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혹시 크리스퍼 기술 외에 다른 종류의 기술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한 가지 기술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CRSP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RNA 간섭, RNAi, RNA interference라는 기술을 활용한 siRNA, Small Interfering RNA 치료제 개발입니다. RNAi, siRNAi? 이건 또 뭔가요? 크리스퍼랑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크리스퍼는 DNA 자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라면 RNAI는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인 RNA를 표적으로 삼아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즉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자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유전자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죠. CRSP는 이 RNAi 기술을 이용해서 SRSD107이라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 외에 다른 플랫폼 기술에도 발을 담그면서 기술적인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핵심 기술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미래 파이프라인도 탄탄해 보이는데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유전자 편집 분야가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CRSP가 독보적인 위치인가요? 독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CRSP가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치료제인 카스게비를 상용화하면서 퍼스트 무버, 즉 시장 선도자로서 강력한 인지도와 기술적인 입지를 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하지만 결코 혼자 달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빔 테라퓨틱스, 그리고 버브 테라퓨틱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도 각자 크리스퍼 기술이나 혹은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단계에서 CRSP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군요. 특히 말씀하신 더 발전된 형태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크리스퍼-캐스9보다 더 좋은 기술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빔 테라퓨틱스가 주력하는 염기 편집 기술이나 또 다른 방식인 프라임 편집 기술 같은 기술들이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퍼-캐스9은 DNA 두 가닥을 모두 잘라내는 방식이라서 원치 않는 위치에 변이가 생길 위험, 즉 오프 타겟 효과나 혹은 BNA 복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 부작용 우려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염기 편집이나 프라임 편집 같은 기술들은 DNA를 완전히 자르지 않고 마치 연필로 글씨를 쓰듯이 DNA 염기 서열 하나하나를 더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술들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지만 만약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 차세대 기술들이 기존 크리스퍼-캐스9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된다면 CRSP가 가진 기술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현재의 리더십이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와, 정말 숨가쁘게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선두주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CRSP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경쟁 우위, 뭐랄까 경제적 해자? 모트라고 할 만한 것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방어막이 있죠. 첫 번째는 역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CRSP는 크리스퍼-캐스9 기술의 핵심 원천 특허 중 상당 부분을 공동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복잡하고 방대한 특허망 자체가 후발주자들이 함부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법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특허가 일종의 방패막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치료제 하나를 개발해서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R&D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본력이 부족한 작은 회사들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죠. CRSP는 이미 상당한 자금과 경험을 축적했고요. 그렇겠네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요. 세 번째는 규제 경험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그 혁신성만큼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FDA나 EMA,
유럽 의약품청 같은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CRSP는 이미 캐스케비를 통해 이 험난한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앞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승인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노하우이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의 소통 방식이나 필요한 데이터 요건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요소들이 CRSP의 경쟁 우위, 즉 해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과 시간, 그리고 규제 경험, 확실한 방어막이 있긴 하군요.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그 비용 문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기술적인 경쟁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카스케비의 예상 치료 비용이 220만 달러,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 약을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또 각국의 보험사들이나 정부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하고 환급, 리임버스먼트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업적인 성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도 쓸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니까요. 네. 그래서 CRSP와 버텍스는 이 가격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단순히 약값만 받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예를 들면 성과 기반 지불 모델, Outcomes Based Payment 모델 같은 새로운 접근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죠. 이 가격과 접근성 문제가 앞으로 카스케비뿐만 아니라 CRSP가 개발할 다른 유전자 치료제들의 상업적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건 CRSP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CRSP의 핵심 기술부터 첫 제품 카스케비, 재무 상태, 미래 파이프라인,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과 비용 문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서 CRSP의 현재 상황을 스워트 분석,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스워트 분석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강점은 세계 최초의 크리스퍼 기반 치료제 카스케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 단계에 진입시켰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건 CRSP의 뛰어난 기술력과 그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죠. 두 번째 강점은 파이프라인입니다. 면역 항암 분야의 CTX-12처럼 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후보 물질이 있고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인비보 편집 기술 기반의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강력하고 다양한 임상 단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셋째는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쌓아온 기술 리더십과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크리스퍼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기업 중 하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억 달러 이상의 탄탄한 현금 보유고, 즉 재정적인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네, 세계 최초 타이틀, 다양한 파이프라인, 기술 리더십, 그리고 든든한 현금, 확실한 강점들이네요. 다음은 약점, 위크니스입니다. 가장 명확한 약점은 현재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죠. 막대한 R&D 투자로 인해서 재무적인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두 번째는 첫 제품인 카스케비의 한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회사의 핵심 역량이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특정 기술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RNAi 같은 다른 기술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리스퍼-캐스9 의존도가 높죠. 만약 이 기술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거나 아까 말한 염기 편집 같은 더 우수한 경쟁 기술이 등장한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성 부재, 카스케비의 한계, 단일 기술 의존도, 이것도 명확한 약점이군요. 이어서 기회의 유인입니다.
첫째, 캐스게비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적응증을 확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SCD와 TDT 외에도 다른 유전성 혈액 질환이나 어쩌면 HIV 같은 감염성 질환 치료에도 크리스퍼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둘째, 역시 가장 큰 기회는 인비보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성공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앞서 강조했듯이 심혈관 질환이나 간 질환, 신경계 질환 같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만성질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셋째는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의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 환경도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수용도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 변화가 CRSP에게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자산이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른 제약사들과 추가적인 기술 제휴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R&D 자금을 확보하거나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도 있겠죠. 적응증 확장, 인비보 성공, 우호적인 환경 변화, 추가 파트너십, 기회 요인도 정말 많네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첫째는 역시 치열한 기술 경쟁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는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염기 편집, 프라임 편집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CRSP의 주력인 크리스퍼-캐스9 기술보다 특정 영역에서 더 나은 성능이나 안정성을 보일 경우 기술적 리더십을 잃고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CRSP 기술 자체의 내재적 위험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유전자 편집이 의도치 않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오프 타겟 효과는 없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에 큰 위협이 되겠죠. 셋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동성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요인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CRSP처럼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지거나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경쟁 심화, 기술 자체의 위험성, 거시경제 변동성,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군요. 이렇게 스워트 분석으로 정리하니 CRSP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와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이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과 통찰이 필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 회사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첫 제품인 카스게비의 성공적인 상업적 안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후속 연구 개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워지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두 번째 동력은 역시 인비보 파이프라인의 임상적 성공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간 질환 같은 만성 질환 분야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고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받는다면 이건 정말 CRSP를 현재의 희귀 질환 중심의 유망 바이오텍에서 차세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로 완전히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업사이드 포텐셜, 즉 상승 잠재력을 가진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비보의 성공이 회사의 레벨을 바꿀 수 있다. 네. 세 번째 동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바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더 새롭고 어쩌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CRSP가 현재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크리스퍼-캐스9 기술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 자체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염기 편집이나 프라임 편집 같은 차세대 기술 혹은 더 효율적인 유전자 전달 기술, 델리버리 테크놀로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기술 도입 혹은 M&A 같은 전략적 결정도 내려야 할 겁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RNAi 기술 도입 시도도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카스개비 상업화, 인비보 성공,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이 세 가지가 CRSP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CRSP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결국 CRSP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쩌면 인류가 유전자라는 생명의 설계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질병 정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거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오늘 저희와 함께 CRSP라는 흥미로운 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와 함께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과학적인 도전, 사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강력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만약 보편화된다면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혹은 카스케비처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계속 나온다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건강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들이죠. 또는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런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혁신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투자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생각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